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 부쩍 주식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가라는 생각 역시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다가 가끔은 단기 매매를 자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투자 스타일과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고수의 영역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가요? 꾸준히 한 발 한 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스티는 비상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반신반의했던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지난 예스티 리뷰와 사뭇 다르게 제가 비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상을 즐길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수익과 함께 떠나 보내줘야 할 상황인지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소스는 웅달 책방에서 정상조님께서 언급해 주신 예스티의 원천 기술과 신규 장비 라인업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우선 간단히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던 예스티의 주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22년 4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주가가 10,000원 이상으로 안착해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스티의 지난 이벤트와 연계해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은 예스파워 테크닉스 매각 발표입니다. 정말 저 뉴스를 접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네이버 정토방에 장동복 대표님 욕을 쓰기도 했고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사과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초보라 손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계좌와 몇몇 투자자 분들을 위해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공부하고 트래킹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모로 괴로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때 방송에 댓글을 몇 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예스티의 주가가 20,000원을 도달했을 때 가장 생각났던 댓글은 여기 9억을 투자하셨다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분이 손절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당사자분 혹시 제 방송 아직 보고 계시나요? 예스티로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매각 뉴스 이후에 최저가 6,000원을 찍었을 때입니다. 사실 더 괴로웠고요. 그래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고압 원힐링 장비라든지 네오콘 장비 그리고 수전의 장비들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시점은 고압 수소 원힐링 장비가 시장에서 널리 이야기되면서 주가가 10,000원 이상을 돌파했던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신규 투자자들은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라 하고 주제 넘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다른 대체제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저의 평단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물려있는 1년간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고 계속 다짐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때 마침 오늘 공부할 주제를 발견했던 터라 공부를 하고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주가가 고맙게도 20,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주식은 정말 참 종잡을 수 없고 어려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가는 현재 조정을 받아서 1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스티의 실적과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웅달 책방에서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도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니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직접 전화도 주셨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추천보다는 투자에 참고만 하라고 당부를 하셨고 모르는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틀러를 활용해서 1분기 실적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분기 대비 큰 반전이 없는 가운데 good or bad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ood 포인트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2분기 연속 개선되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물건을 팔아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분기 대비 상승했고 무려 8분기 만에 플러스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8분기 만에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포인트는 매출이 YOY로 증가한 부분입니다. 약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 적자폭 역시 마이너스 12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1년 1분기 이후 최소 적자폭을 기록하였고요. 세 번째는 판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2분기 34%에서 금분기 23%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판관비 감소 역시 영업이익 적자폭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배드 포인트입니다. 적자폭이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인 상황입니다. 무려 11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2분기는 당장의 흑자는 아니겠지만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드 포인트는 줄어드는 임직원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지표 중 하나가 임직원 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사람인을 한번 살펴보니 인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직원 수 감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예스티가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스티의 1분기 실적을 숫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스티의 원천 기술력과 성장 동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단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저 역시 작년부터 이 장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부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딱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유전율 절연막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어닐링 장비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펫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자가 미세화되면서 모스펫도 작아지고 특히 여기 게이트와 실리콘 기판 사이의 절연막도 얇아지게 됩니다. 절연막의 역할은 전자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전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자가 미세화되면서 절연막이 얇아지게 되고 절연막이 얇아지게 되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절연막으로 전자가 탈출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누설 전류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고유전율의 절연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유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두께를 늘릴 수 있어 누설 전류를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전체, 즉 하이K를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K가 실리콘 계면에 결함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구동전류, 회로 동작 속도, 전자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이 결함을 비활성화시켜서 개선하는 것이 바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제 정의로 다시 돌아왔죠? 헥사곤이라는 블로거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와서 경쟁사의 IR 자료를 살펴보면 경쟁사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증착 공정 후 사용하게 되는 장비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성능을 10에서 15% 개선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사가 원천 기술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100% 수소 농도와 25기압 수준의 초고압 구현, 그리고 400도 이하의 온도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개발 중인 예스티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스티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첫 번째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산화막 공정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쟁사의 장비가 쓰이는 금속 배선 공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 조건도 상이합니다. 예스티는 900도에 30기압, 경쟁사는 400도에 25기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각각의 공정 조건이 다를까요?
산화막 공정은 웨이퍼의 산화막을 형성해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시키는 공정입니다. 주로 800도에서 1200도 사이의 열 산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금속 배선 공정은 반도체 회로의 패턴에 따라 전기키를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전기키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금속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녹는점이 660도이기 때문에 이 공정은 60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일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ST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파이널 테스트에 통과한다면 당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사와 쓰이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는 파운드리를 메인으로 금속 배선 공정에 쓰이고 있고 ST는 메모리 공정에서 산화막 형성 공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경쟁사에서 산화막 형성 공정에 쓸 고온 조건 구현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산화막 형성 공정에서 ST가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ST에서는 경쟁사 대비 고압 조건과 고온 조건 역시 기술적으로 진보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저 역시 IR 통화 시에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챔버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압력을 올릴수록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온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캐파나 사업 영역 문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분간 ST가 산화막 공정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ST가 밝히는 ST의 경쟁사 대비 장점은 빠른 처리 속도와 경제성입니다. ST는 시간당 웨이퍼 35에서 40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의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성공적으로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된다면 ST와 1차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ST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구성품인 열처리 장비와 다수의 부품을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해 놨기 때문에 ST도 본 장비의 OPM 목표를 50% 정도로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자면 당장은 개별적인 공정에서 경쟁사와 각각 납품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ST가 좋은 레퍼런스를 쌓는다면 금속 배선 공정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할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1차사는 가격 협상력 증대 및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멀티 벤더를 유지하는 것이 서플라이 체인 관리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스위칭 코스트로 현재 업체를 유지하겠지만 신규 캐파 증대 시 신규 설비 반입을 필요하게 되면 멀티 벤더 체제로의 전환은 숙명처럼 벌어질 것이고 ST를 포함한 제3의 업체들 역시 이 블루오션에 참전하게 될 것입니다. 풍로로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역시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이널 테스트 완료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을 1차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웨이퍼 테스트를 마치고 파이널 테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파이널 테스트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 국제과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에 포스텍 한양대와 함께 국제과제에 선정이 됐으며 이 배경에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정 속도를 확보한 장비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엔티스에 들어가서 이 국제과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정상조님께서 강조하신 한양대와 포스텍의 주요 참여자는 한양대의 박창균 교수님과 포스텍의 이병훈 교수님입니다. 박창균 교수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15년 근무하셨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특허를 124건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병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세계 최초로 고압수소 열처리 장비를 상용화하여 IBM 표준 공정에 도입하신 저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업계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선구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이번 국제과제를 계기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예스티의 장비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스티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기대의 대전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장비는 독점적 지위, 즉 진입 장벽을 가지면서 확실한 고마진 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과 기업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는 공정까지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가 전세계 독점적 지위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을 웃돌면서 무려 2.6조의 시총을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하나로 달성하고 있는데요. 예스티의 현재 시총은 0.3조입니다. 예스티가 이 장비를 상용화한다면 예스티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분명히 기업 이익과 멀티플의 동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스티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보유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스티 주식을 홀딩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차기 장비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경쟁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국제과제 내용 중에는 ALD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비가 저처럼 반도체 공부 초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미세 공정이나 EUV를 위한 중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스티의 두 번째 라인업인 PALD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구독자 여러분의 예스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